네, 안녕하세요. 정윤경입니다. 제가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인문학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사실은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교 홍대도서관에서도 강연을 했었고, 이 광교에 다시 오게 되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동네에 와가지고 강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라는 책을 쓰고 나서, 사실 책을 쓰고 나면 이제 부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제가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 인문학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2022년 교육과 과정에서 과학사라는 과목이 과학의 역사와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성견지명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의 역사와 문화. 예전에는 과학사 그래서 역사만을 했는데 요새는 과학 문화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제 그 교과서를 쓰고 나서 검인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며칠 전에 과학사 교과서에 대한 서문 머릿말을 써달라고 부탁이 와가지고, 사실 그 머릿말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 분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컴팩트하게 쓰면서도 아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딱 그것도 이 고등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이제 몇 자 안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라고 제가 참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서문에서 이런 말을 제가 썼어요. 사실 그동안에 이 과학하면은 인간과 뭔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이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이 만든 언어고 인간 친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말을 서문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과학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학기술 그러면은 뭔가 인간의 손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발견의 법칙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기술이 또 인간 사회를 어떤 결정한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사라든지 과학사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특히 이제 첨단 과학기술,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강연이 바로 그거거든요. 과학, 그리고 인문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학기술의 방향성, 그러면 과학기술의 방향성은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그 안에는 뭐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죠. 그런 어떤 좀 기본적인 어떤 질문들. 그래서 흔히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과학사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 한국과학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뜯어말렸어요. 왜 한국과학사 하느냐. 사실 과학사 하면 서양과학사가 주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과학사를 가르치시는 지도 교수님도 찾기가 어려웠고, 특히 한국과학사를 하면은 이 한국과학사라는 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시대에는 중국에서 과학기술을 받아들였고, 개항 이후에 근대 사회가 되면은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전통과학과 근대과학이 단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학사가 사실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과학기술이야말로 한국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외래문화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과학기술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것을 스스로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100년이 안 됐거든요.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지. 그 과정에서 이런 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목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 그 다음에 기업체, 이런 것이 하나의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분야에서만 이제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과학사라든지 과학기술학이라는 과목에서 한국의 이제 다른 뭐 대중이라든지
또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내면서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참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를 쓰기 전에 뉴턴의 부정한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이제 한국과학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시각에서 이 서양의 과학사를 보자. 그러니까 과학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주의에서 서양 사람들이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생산해냈는가라는 거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을 도입한 입장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상대화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의 무정한 세계에서는 한국과학사하고 서양과학사를 크로스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제 책, 특히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도 그렇지만은 과학 인문학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점에 두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봤던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그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도 과학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고 그런 곳에서 앞으로 세계 과학사 안에서 과학기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과학사 안에서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들을 합니다. 왜 과학을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들 왜 과학을 공부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가려고 과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은 스펙 쌓고 취직하려고 과학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지난 세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세대가 아니라 이제 2000년대 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됐을 때 과학 기술을 보는 관점이 참 변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가 나름대로 지상과제였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을 하면은 이게 무슨 그 경제 개발의 엔진, 그리고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과학 기술을 뭔가 도구화해 가지고 뭔가 돈 벌고 취직하고 이런 걸로만 과학 기술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자기가 어떤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알미라든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토대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래서 과학문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양과학, 과학인문학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걸 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도 정말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문과, 이과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라는 학문, 과목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2027년에는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강연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일제잔재인데 일단 문과 이과를 사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문과 이과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막 이과를 가야지 이제 취직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학부모님께서도 이 문과 이과를 나누는 거에서도 굉장히 저항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과학이라든지 문과 이과를 이렇게 하면서 뭐 융합형 인재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 통합과학에서 교과과정 지침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합리적 사고를 하고 과학적 사고를 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 지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잘한다고 이게 민주시민의 의식이 함양되는 걸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학교사들을 만나가지고 늘 드는 생각인데 이 선생님들도 과학사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보는 이 교육 지침에 나와 있던 어떤 것들이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 형식적인 이야기지 정말로 그 실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고
지금 한국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 뭐 기술원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좀 더 한번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통통한 과학책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게 이제 통합과학을 위해서 쓰는 책인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의 탄생을 얘기할 때 그리스 과학을 처음에 나오거든요. 과학사에서. 그랬을 때 그 앞쪽에서 플라톤 그 앞쪽에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과학책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 인문학의 효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걸 잠깐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과학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신화에서 과학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 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학생들한테 사실 천동설, 지동설을 얘기해도 당연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생각조차도 잘 못해요. 그랬는데 사실 그 이전에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원전 뭐 6세기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00년, 3000년 전에서는 당시에 있던 어떤 자연에 대한 설명 자체를 다 신화에 의존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 아, 인간은 왜 태어난 거지? 우주는 왜, 이런 어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신화에다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 초자연적인 존재, 즉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다든지 뭐 하늘에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천재들이죠. 자연 철학자들이 나와서 우리 이제부터는 신 말고 초자연적인 존재 말고 인간이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자연주의적 설명이에요. 그게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본 물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의 탄생에서 탈레스 나올 때, 즉 빅 퀘스천이라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하면 예를 든 게 진화론하고 창조론이에요. 근데 창조론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즉 얘기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뭐 생명체를 창조했다. 그 얘기는 뭐냐? 즉 이 원인 결과가 있으면은 딱 결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개체 변이가 있고 그 안에서 적자 생존을 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뭐 진화를 하고 그 진화라는 컨셉이죠. 과학적 개념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단순하냐, 명료하냐 하면 사실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논리적 추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 얘기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어떤 이론이 더 잘하느냐. 지금 여기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거냐면 펠로폰네소 전쟁이 있어가지고 당시엔 그리스가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플라톤이 자기가 어떤 철학 체계를 세울 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오름이 있다. 그러니까 진선미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의 이론이 옳다라고 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그 검증해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죽자 플라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세상에 오름이 있다면 내가 그 오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 내 철학 체계에서. 그랬을 때 흔히 이제 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이 과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들 진리 탐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다 진리 탐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도대체 그 진리 탐구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옳음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A라는 이론이 있고 B라는 이론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옳다라는 거, 남들이 봤을 때도 명료하게 설득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플라톤이 했던 게 수학적인 증명이에요. 플라톤이. 그래서 이제 수학을 모르는 자는 그죠? 여기를 뭐 리케움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아죠. 그 입구에 그렇게 써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도 전쟁을 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문제들 간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이론인가를 생각해야 내자. 그것들에 대한 것이 철학이 시작됐고 그 안에서 가장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이 저 맨 밑에 줄에 있는 좋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이 땅이 피폐화되고 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저 아들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다 상처 입고 이런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 즉 사람들을 설득해내서 더 나은 세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식은 어떤 이론들이 더 옳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철학과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짧게 해야 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음번엔 이제 근대사회, 근대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언어라는 건 기본적인 소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언어가 사람들에게 설명력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고대사회나 중세사회 때는 누가 정치 권력을 가졌냐면 힘 있는 사람이 가졌어요. 그래서 왕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아들, 즉 왕위를 세습시켜줬죠. 그랬는데 근대사회가 되면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예전에는 총칼로 힘으로 뭔가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언어예요. 누군가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다라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가져요. 세상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는 게 앞서서 얘기했던 진화론과 같이 A에서 이제 어떤 이론이 결론이 나오는 그 과정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설명력이 있고 이게 납득할 만한가,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가.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건지 딱 보시면 알 거예요. 망원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릴레오는 저기 파란 옷 입고 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처음에 망원경이 나왔을 때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지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우주체계에서 이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다. 즉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다라는 걸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 갈릴레오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누구나 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거기서 얘기가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특히 이제 카를로스 오웰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비판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론들을 누구나 다 그것이 옳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사실 근대과학이 출현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그림은 뒤쪽에 있는 사람은 뉴턴이고 이제 앞쪽에 있는 건 반사망원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근대과학이 출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 점이 뭐냐면은 앞서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이론이 다른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제 앞선다, 뛰어난 점을 이제 수학적 증명을 얘기했어요. 근데 근대의 과학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관찰과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서 이제 망원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도구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구에 살면서 진화한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어떤 도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더 정확하게 자연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개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과학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학은 왜 옳은가? 과학은 왜 믿을 만한 지식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 흔히 이제 리처드 파이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하면은 딱 정의를 했을 때 검증 가능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칸트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자인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물자체 이런 용어가 나와요. 플라톤 그러면 이데아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데아가 무엇이다, 물자체가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되게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이건 틀렸다, 이거는 맞았다,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이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하면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이렇게 이제 과학 철학에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단어 2가지만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 과학이란, 그래서 과학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2가지 용어는 뭐가 되겠어요? 증거하고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A가 옳다, B가 옳다 막 이렇게 할 때 가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블랙홀 그러면은 블랙홀이 사실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추론을 해가지고 여기 블랙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이라는 거죠. 다른 이론이 나왔을 때 이거는 항상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사에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변화하게 됐고, 그 과학에 대한 방법론이 무엇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세계관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이제 예전에는 막 유기체적인 세계관, 뭐 세상은 생명체로 되어 있고 뭔가 이 생명 얘기는 무엇인가가 있다, 막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이 뭐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거 보면 질량이라든지 가속도, 그 다음에 힘,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세상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턴의 전기 같은 걸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 뉴턴주의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근대 과학에 많이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당연히 이렇게 보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완전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얘기는 서양 과학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양 과학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과학혁명을 과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봐요. 근대과학의 출현. 그리고 과학사라는 어떤 과목을 얘기할 때 거의 모든, 예전에는 연구 논문의 80~90%는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들은 사실 16세기, 17세기, 그것도 아주 세계에서 좁은 지역인 뭐 이탈리아, 영국, 그 유럽, 서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전체를 봤을 땐 아주 시공간이 아주 이렇게 협소한 어떤 그런 건데, 도대체 그래서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특별한 거야, 이런 어떤 반론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그 과학사회학자 같은 경우 과학혁명이 없었다, 과학혁명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막 싸우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왜 과학혁명이 그렇게 보편적인 과학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 잘나고 그 많이 발전돼 있던 중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전통과학에서 근대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단절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한국이라는 데서 고유하게 그렇게 많은 발전, 특히 뭐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을 했다면 왜 서양의 근대과학 같은 것이 발전을 안 했는가?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조셉 리담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아주 방대하게 다뤘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런 질문들이 과학사에 있다. 특히 이게
사실 우리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 과학의 단절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인데 사실 역사적인 질문에서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원인이라든지 어떤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 찾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양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이 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왜 불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긴 한다는 건 질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final question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보다는 문제를 좀 다르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야, 중국에서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묻지 말고 왜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냐고 한번 물어보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럽 사람이 오히려 아니라 야마모토 요시타카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이 제야 과학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했어요. 전공투에서 그 대표를 했고 과학사학자가 돼서 자기가 지금도 굉장히 과학사에서 중요한 책들을 써요. 근데 이 사람 책을 보면 그 제도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학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 책이 쉽게 잘 익혀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 아니라 글쓰기 자체를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좀 어려운 그런 책보다는 제가 참 좋게 느껴진 책이 어떤 거냐면 16세기 문화혁명이에요. 지금 과학문화라는 어떤 과학 뭐 인문학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용을 이 책이 참 잘 담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특히 과학사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보통 뭐 갈릴레오, 뉴턴, 그리고 뭐 맥스웰, 뭐 패러데이, 아인슈타인 이런 어떤 천재 과학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야마모토 요시타카가 과학사를 주목한 사람은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이 16세기 문화혁명을 보면은 그 이름 없는 어떤 장인, 기술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학의 역사와 문화라는 교과서를 쓰면서 뭔가 이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사를 앞서서 얘기했지 서양 중심으로 보는 거 이거 틀려먹었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몇몇 과학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학 기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과학혁명과 르네상스라는 게 거의 한 3차시 한 단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단원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했죠. 그러면서 야마모토 요시타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17세기의 과학혁명이 발전하고 뭔가 어떤 엄청난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밑에 깔려있던 16세기의 문화혁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제가 이제 뉴턴의 무정한 세계를 쓰면서 식민지 과학기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35년이라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손해를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즉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문화적 토양이죠. 문화적 자생력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뭔가 꽃을 피우려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학기술을 하나의 문화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통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생산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통. 이게 흔히 이제 과학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즉 서양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가 단일한 중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와 뭐 이렇게 발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사실 이슬람 문명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동양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했던 것들은 싸그리 없애면서 중세의 암흑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 과학이 르네상스에 와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네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과학사를 하면서 그 15세기 이제 과학기술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중심이 막 세계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통인데 이 처음에는 이제
뭐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과학기술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과학이 나오고 이렇게 막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세기, 12세기 정도는 중국 과학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 과학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15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21세기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게 골고루 이제 분포를 하면서 특히 이때 이제 16세기 문화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그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이제 소환하고 지목합니다. 거기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면 뭐 기술자, 뭐 과학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당시에 뭐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유통하는 사람, 인쇄업자라든지, 또 과학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부각시켜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조직이 모여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R&D라는 것이 연구원들이 그 팀으로 묶어가지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뒤쪽에 제가 이제 그 과학사 교과서를 쓰면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의 항생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생제를 개발을 누가 했는가라고 하면 다들 플레밍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걸 실용화 단계에서 보면은 그게 뭐 곰팡이에서 항생제가 나왔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그 상온에서는 죽어버리니까 그걸 약제화시켜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피오나라고 거기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런 걸 담아야 된다. 이제 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사 교과서에 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대중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15세기 세종시대의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한국이 이게 이제 15세기에서 사실 한국 과학사에서 거의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한글 창제, 여기서 오면 이제 막 거의 이제 국뽕이죠. 야, 이제 이 과학적인 문자, 훈민정음이 나왔다. 그럼 뭐 세종대학. 근데 사실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사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이라든지 도대체 역사 과목, 한국사라는 과목에서 과학기술학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학교사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15세기 얘기가 나왔는데, 세종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군이었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났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했는지, 도대체 뭐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뭐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참 놀라운 점이 뭐냐면, 세종이 일단은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식 같은 거를 이제 안 맞으니까, 아, 이게 조선에서 뭔가 달력이 틀려 먹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칠정산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세종이 자기가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시대를 타고난 거죠. 자기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돼가지고 조선을 건국한 초기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당시에 있어서 이제 하늘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천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하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동양 유교사에서는 천자만이 보는 건데, 이 정확한 시를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력을 준다라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중국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365일, 그 다음에 이제 달이 공전하는 거, 29일, 30일,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달력의 역사가 거의 뭐 과학사라고 해도 되는 과언이 없는데, 이 달력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달력을 받아와서 그거를 읽었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문역법에서 중국 천문역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어떤 천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역법의 그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굉장히 통탄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사실 중국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들여왔는데 이걸 우리 것으로 참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칠정산이 됐는 이 프로젝트가 떴는데 거의 30년을 했어요. 그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 방향.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론이에요. 지금 얘기들이 뭐 정인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선진 문물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슬람하고 중국 걸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편전 학자들을 모여서 이론적인 탐구를 했고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관측.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성의 운동이 어떤지를 북경이 중심이 아니라 한양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 기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간이, 대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서 이제 안부일구도 나온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칠정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문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측 기구를 가지고 실험과 관측이라는 두 가지 쌍방향으로 해서 그걸 수십 년 연구를 해가지고 북경이 아니라 한양에 맞춰서 이 새로운 그 달력 체계를 만드는 거죠. 이 앞쪽에서 이제 보면은 이 조선 땅에 맞는 농사법 개발, 농사직설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같은 마인드예요. 처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이 신유학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송나라 때 기본적으로 이 농사법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농사법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선에 잘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세종이 정초를 불러다가 뭘 얘기하냐면 나이 많은 농부들을 찾아가가지고 구술을 해라. 그러니까 농사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조선 땅에 맞는 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 데이터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이제 한마디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게 이제 농사직설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향약집성방인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약재가 당약이고 조선의 약재가 향약이에요. 당시에 그 향약은 기본적으로 당약보다 그러니까 뒤떨어진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미제나 일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조선의 약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세종이 생각했을 때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약재라든지 몸이 아팠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약을 구해서 먹고 뭔가 낫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향약집성방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 지식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이론화인데 지금 얘기해서 중국의 약재보다 조선의 약재가 양리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거를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조선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한 것들이 훨씬 더 대용품이 아니라 훨씬 더 신토불이죠.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도량령 개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세종대왕이 무슨 한국과학사에 이름을 올리려고 이런 일을 한 것들이 아니다. 사실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과학사라고 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중국에서 와서 800년 동안 중국이 자기네 불교를 선진 문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학기술이 들어온 지 채 100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같은 게 바로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외국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장 한국적인 어떤 토양이라든지 맞게 그것들을 뭐 실험이라든지 이론을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가서는 그게 가장 세계화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나왔던 그 다음에 이제
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지도에서 나오는 혼일강릉 역대북도 지도, 이게 이제 사실은 세종시대보다 앞서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세계 지도 1402년에 나온 지도 중에선 조선에서 그려온 것 중에 세계 지도 중에서 아주 최고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어떤 지도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 문화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만길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 가장 그 프랑스인들이라든지 일본인들이 와서 정말로 놀란 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기록 문화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민족적 저력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만큼 과학기술 문화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18세기 산업혁명이 있고 19세기 과학기술혁명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식민지가 되고 산업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잘 이용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아편전쟁에서 나오는 가장 그 단적인 어떤 얘기인데, 뒤쪽에 있는 어떤 그 그림이 네메시스호예요. 그러니까 증기선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목재선이 정크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력으로 따지고 보면 당시의 산업화가 제국주의화 되면서 다시 전쟁의 산업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식민지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불친절했다는 얘기를 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이 뭔가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뉴턴의 법칙은 이랬어,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운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게 어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당시의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이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죠. 맨 마지막에 쓰는 말 중에 그런, 우리가 도대체 과학사를 왜 배우는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의식이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이 과학기술을 교과서를 딱 열면 그냥 그 천재 과학자들 얘기가 나오니까 과학기술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공 상태에서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면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과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나름 역사적으로 아까 세종시대 과학기술을 보듯이 나름대로 당시의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기술이 참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과학사다 그러면 굉장히 역사다, 과거에 대한 것만 배우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제가 이게 한겨레 신문 컬럼에도 썼던 건데,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 강연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저걸 저에게 물어봐요. 과학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해요. 3학기 정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의식이죠. 이게 자기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요새는 AI가 뭐 판사도 하고 의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술은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욕망 덩어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 기술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스스로가 뭔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인간보다 더한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니 AI가 많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의 일자리 다 빼앗고 뭐 인간 지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 그런 질문들은 또 강해져 가면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들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삶이라는 것들을 변화하고 바꿔나가는 것에서 우리가 AI와 인간의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AI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상상력이다. 인간이 이 사회 공동체가 더 나은 세상이 뭔가를 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기후변화라든지 또 전쟁, 뭐 핵무기,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덜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과학기술이 어떤 식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상상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방향성도 찾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얘기했듯이 이 강의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뒤에까지 얘기를 나오면서 특히 한국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과학기술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고속적으로 또 압축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생각하면서 정말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뭔가 이 단계를 차근히 이렇게 밟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또 과정 중에 참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또 앞으로 또 갈 길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인문학 강연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 속에서 잠깐 쉬는 거죠. 잠깐 쉬면서 정말 그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정말 지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